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지내나요, 여러분들? 예. 1교시부터, 제 시간에 잘 들어와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신 학생들은, 출결 관련 학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카메라도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여러분들 거기죠? 여러분들 어, 저희가 했던 데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데까지가 진도표에 따르면 제가 메모해 놓은 진도표에 따르면 46조까지 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계사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넓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 중국사 맨 위에 적어 드렸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뭐 하은주부터 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일단 그 기준점들을 좀 잘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시 첫 번째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김용범 학생부터 서창엽, 조태용, 황승환, 홍예승 학생 이렇게 제가 좀 종종 읽거나 이런 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저희 정확한 시험범위 나왔어요? 정확한 시험 범위요. 잠시만요. 이거 수락 좀 해주고요. 정확한 시험 범위가 되게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명청 시대를 넣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명청 시대 이전까지.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 수로 따지면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학습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 부분을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아마 57조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명청 시대 정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하다가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문제도 같이 좀 이게 시간이 남으면 좀 같이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46쪽부터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걸 조금만 리뷰를 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단원을 46조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47쪽 합시다, 여러분들. 47쪽, 46쪽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47쪽 하고 나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내용을 배웠다. 춘추전국시대, 철기, 그리고 대자백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었던 김용범 학생. 김용범 학생 안 들어왔나요? 아, 여기 있네. 네, 김용범 학생 그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 여기 2번에 네모 박스 있죠, 여기? 네, 네모 박스 좀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47쪽 2번. 교과서. 네모 박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네. 시작. 읽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이게 음소거도 풀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47쪽에 2번 문제, 사고력 기르기 2번 그 네모 박스 좀 읽어주세요. 김용범 학생 잘 들리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안 된대요. 마이크가 안 되네요. 미안해요. 이게 채팅을 쳤구나. 채팅창도 좀 띄워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도 띄워놔야지. 옆에다가 이렇게 이거 마이크가 안 돼요. 그럼 다른 다음 학생한테 좀 부탁 좀 할게요. 서창엽 학생 없나? 서창엽 학생 그 47페이지 2번 네모 박스 좀 읽어주세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니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부자지간 화목해졌다. 농업은 장려되고 말업은 억제되니 백성이 부유해졌다. 온 천하가 한마음 한 뜻이 되었다. 도량형기가 불익되고 문자도 통일되었다. 황제의 공덕은 오제보다 뛰어나고 그 은혜는 소와 말까지 미친다. 만물의 모든 은덕을 입고 각자 제자리에서 평안을 누린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진 황제가 전국을 순행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세운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1번 당연히 진시황이겠죠? 황제. 이건 여기 나오니까. 그리고 그리고 다의 황제가 가를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법도가 바르게 정비되고 만물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상이 뭐죠? 바로 이 법과 사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럼 법과 사상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했을까? 바로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에 학습했다시피 법과 사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효율적인 통치를 하면서 또한 그 주변 국가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이런 우린 효율적으로 하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 법에 순응하고 우리한테 오면 나름 이익이 있고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아니면 각오해라, 약간 이런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약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당대의 호구수, 여러분들 이 호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집이란 뜻이고 이게 입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집과 입 하면 그 조금 상상해 보시면 뭐예요? 집에 사는 사람의 수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핵심은 그거죠. 907년에 멸망했는데, 907년이네요. 어쨌든 907만 호에서 몇 호로 줄었어요? 이거 잠깐 좀 지워보면 몇 호로 줄었어요? 바로 거의 한 4분의 1 수막 났죠? 4분의 1보다 더 났던,
4분의 1보다 더 낮네. 한 5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예, 그 중간 수치를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가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이 되는 거고 이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나요? 당나라가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런 그 체계가 균전제가 장원으로 바뀌고 부병제가 그 직업군인제로 바뀌게 되고요. 상비군 내지는 뭐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조용조 세법이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호구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호구의 숫자가 줄은 까닭. 자, 여러분들 네, 이거를 조금 요즘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행정문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띄워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띌 때 요즘엔 어떻게 띱니까, 여러분들 다? 그쵸, 여러분들 다 대부분 그 인터넷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띄잖아요. 그게 다 이게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자, 이 호구 숫자 어디다 기록했겠어요, 여러분들? 기록을 남겨서 보관하는 거. 다 예, 서류들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다 종이잖아요, 종이. 이 종이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반란군이 그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도 점령하고 그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그 당현종 같은 경우에는 근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게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이게 좀 이게 반란의 규모가 되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관되어 있던 종이가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행정 자료가 불탔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관이 됐어야 되는데 누가 한두 번 빼가거나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황성 자체가 텅 비다 보니까 그 관청이나 이런 곳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 물론 여러분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는 없겠죠. 이 안사의 난 자체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되거든요. 한 약 10년 가까이 이렇게 그 반란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구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줄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급전직하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요런 그때 당시에 이런 네, 쉽게 얘기하면 종이가 불타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국가가 이 백성들을 파악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하고 피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의 토지제도,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가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제가 적어놓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게 이때 우리가 지금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네. 전쟁 나면 뭐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면 모든 자료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서버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백업을 해두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어떤 자료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이제 송나라 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중국을 가장 먼저 통일한 왕조는 진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초나라와 한나라의 그런 경쟁 그리고 한나라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의 삼국시대가 있고 위진남북조 시기, 그걸 통일한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중간에 있었던 5대 10국 시기를 지금부터 배우고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정 정도 당나라와 같은 긴 기간 동안 중국을 통일한 왕조가 한 번씩 나오게 되면 한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열의 시기를 중국이 한 번씩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시기가 기냐 짧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진남북조 시기 같은 경우에는 400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서 약간 좀 그냥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주시고 핵심은 네, 이번에도 이 분열의 시기가 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송과 북방에 세운 왕조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을까? 자, 여기서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같이 존재했었던 북방 유목민족 내지는 예, 북방 민족이 세운 나라들 잠깐만 쓰고 넘어갈게요. 요, 금, 그리고 나중에 모든 거를 통일한 원. 이게 몽고족이에요, 몽골. 이렇게까지가 이 북방 민족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송나라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황제, 독재 체제. 자, 여러분들 그 황제권이 여러분들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조태용 학생, 황제권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강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면 좀 약해도 돼요. 조태용 학생 없나? 없는 거 같은데. 아, 예. 지금 없네요, 조태용 학생이. 조태용 학생 좀 전화해서 좀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때마침 음소거를 풀고 있는 한승환 학생. 그럼 대신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그 한승환 학생이 보기에 상대권은 무조건 강화해야 됩니까? 아, 마이크가 이 학생도 안 되나?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좀 대답이 없으니까, 예. 그럼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황제라면 계속 강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 내 권한이 강해지니까.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필수 불가결적인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멸망한 다음에 제가 자꾸 907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자, 요 연도는 외우지 않더라도 대략 언제 멸망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 몇 세기라고 할 수 있죠? 10세기 초에 멸망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절도사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 예, 고려 역사 배웠죠, 여러분들? 예, 고려 배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아, 어떻게 배웠어가 아니죠. 뭘 배웠죠? 왕건이 자신이 호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호족 출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아니면 뭐 그런 사회적인 그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혼인 정책을 쓰면서 여러 그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호족 출신이고 그 호족이 딴 마음을 품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쇠락해가자 당나라가 쇠락하니까 절도사의 권한이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이 역량,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축소시킨 이런 역할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대부분 이
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탁되는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그 과거제 중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 시험 보는 전시를 통해서 뽑는 황제, 특히나 이 황제권 강화 쪽으로 이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거죠. 자기애가 그 호족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그들의 권한, 그 역할을 인정하면서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도 있었던 반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호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사 조광윤, 이 사람이 절도사 출신이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태조 왕건도 호족이었듯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송을 세웠고 960년에, 그리고 송태종은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 이대 황제가 통일을 했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채택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럴 문자의 다스릴 치자, 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한자로 쓸 수 있잖아요. 글로써 다스린다. 즉, 이 행정 절차나 뭐 이런 것들 최소한의 그 무력을 사용하면서 이 국가와 대외 관계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인을 우대했다. 그래서 재산권을 축소하고 금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가 직접 컨트롤하는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야, 쟤 잡아와라고 하면은 잡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적인 군대이지만 황제의 명으로만 컨트롤되는, 이렇게 만든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사람이 절도사 출신인데 절도사들이 분열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자체가 당나라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군사력과 이런 것들은 황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제 직속화 시켰다. 그리고 과거제 전시 도입,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그 사극이나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시험 볼 때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주제를 이렇게 써서 그 신하한테 읽으라고 주고 그거를 신하가 읽고 붙여놓으면 그걸 보면서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과거 제도를 굉장히 이때 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자, 여러분들 당나라 시기보다 황제의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일까요?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큰 권한을 갖다 보니까 신하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관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한 명에게 독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나라, 청나라로 넘어가면 이게 좀 더 심해지는데 황제 자체를 만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 권한이 있고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황제랑 만날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내관들, 즉 그 환관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의 권한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왜? 황제는 계속 궁 안에서 살죠, 그죠? 그 궁 안에서 살고 그 내관이나 환관들도 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그 궁 안에서 계속 황제의 명령을, 황제를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한이 강해지니까 그 옆에 붙어 있던 환관들의 그 권한들도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누구보다? 그 밑에 있는 관료들보다. 그래서 관료들이 환관한테 뇌물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 황제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명나라나 청나라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핵심은 어쨌든 그 이전보다 황제의 권한이 강해졌다. 그 이유는 그 황제의 권한, 그러니까 지방 지역을 통솔하던 절도사, 이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말로 흔히 얘기하면 지방으로 파견한 행정, 군사, 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송대 과거의 변화, 그래서 전시의 정착,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홍예승 학생, 홍예승 학생 없나요? 오호, 이렇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이게 키워보면은 그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이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인 경우에는 좀 같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좀 안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채널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권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한번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온라인 클래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산권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자, 대표적인 재상이 뭐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 6조라고 하는 밑에 관청에서 그 의정부 그 3명이 모여 있는 대로 올리면 여러 정책들을 올리면 여기서 필터링을 거쳐서 왕한테 올라올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필터링을 거치니까 왕이 직접 이 실물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실무 관료들을 관리하는 조금 더 고위 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재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각종 예를 들어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정이면 재정, 교육이면 교육,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는 실무 관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올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나 이런 혈연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경력을 쌓고 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쵸? 예, 이 고위 관리의 권력을 낮추고, 그러니까 고위 관리 플러스 제가 얘기했다시피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애들이죠. 권한이 많은 존재들, 그 존재들의 이 역할을 낮추고 황제권을 높였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황제가 직속 군대가 그걸 어떻게 그 파워를 흡수하고 막 이랬으니까 절도사들이 줄어든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모습 뭐 지금의 수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닝하시면 이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이 교과서에서 설명은 안 하지만 송나라 때부터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이 물자가 나가는 그래도 풍부해지다 보니까 과거 답안지를 제가 써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제 글씨체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도 이게 아시겠지만 글씨체 딱 보면 이거 누가 썼는지 알잖아요. 이게 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변함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 제가 써서 제출한 답안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낀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채점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베끼는 과정에서는 그 위에 있는 이름 가려놓고 하고 그래서 그 이름과 매칭을 시켜서 점수를 맞추는 이런 아주 그냥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교양 삼아서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요거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당나라 때는 과거제를 보긴 했으나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바로 표현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추가 시험이 있다는 거죠. 면접이나 이런 거. 이 면접 누가 받겠어요? 대부분 이제 관료들이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안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게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관직 등급이 마지막에 결정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네, 요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반면 송대에는 황제가 직접 전시를 주관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답안지에다 얼마나 잘 쓰느냐. 조금 더 능력이 중요해진 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제가 성적도 결정했다. 네. 그래서 이 전시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미친 듯이 공부했겠죠, 그죠?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자, 문치주의로, 자, 여러분들, 이게 모든 정책이 어떤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당나라로 예를 들면 균전제를 시행하니까 귀족들이나 고위계층들의 이런 그 대토지 소유를 막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농업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거에 근거를 둔 군사제도였던 부병제, 그리고 또 하나 그 세금제도였던 조용조세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나라가 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그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그 외부에 있는 주요 유목민족이나 이민족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런 걸 하다가 이게 힘들어지는 과정을 봐서 그걸 극복하고자,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 거죠. 이런 절도사나 이런 무력을 약화시키고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북방 민족에게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하는 여러분들 그냥 이게 탕고투족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분이긴 한데, 이 탕고투가 그 당나라가 그 안사의 난으로 힘들고 뭐 기타 등등 그 이후에 뭐 그 황소의 난이나 뭐 여러 가지 난을 겪을 때, 네, 그 난을 겪을 때 힘들 때 도와준 나라거든요. 그 유목민족인데, 그래서 그때 도와준 나라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송나라의 변경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게 또 이게 좀 신기한 나라인 게, 이런 침략을 받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항복을 한다고 하지만, 한나라처럼 한고조 유방이 그랬잖아요. 나름 준비하고 갔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니까 흉노한테 항복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위를 도모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 왕이었던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면서 이 비단길을 개척하고 이런 걸로 이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도전과 실패, 극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역사 발전 과정이 좀 필요한데, 얘네들은 바로 그냥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이걸 얘기하면 선생님, 이 사람들이 왜 군사비를 지출했나요? 문치주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문치주의를 한다고 하고 국방력이 약하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크고 작은 침략을 하는 거예요. 변경 지방이나 이런 지역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 계속 군비가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그러니까 좀 그냥 좀 이게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사력을 더 증강시켜서 이들의 침략을 미리 예방하는, 쟤네는 군사력이 정말 강력한 나라니까 침략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침략하지 말자. 차라리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쟤네들 군사력 별로 없으니까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거 그냥 가서 가져오면 돼. 소위 말해서 뺏어오면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계속 군비가 증강했고, 송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군비가 증가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군사력을 늘리고 싶지 않고 이 송나라 이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와 서하에게 송나라가 형이 되고 이들이 동생이 되는 이 조약을 맺으면서 1년에 얼마씩 뭐 예를 들어 보면 비단 얼마, 은 얼마, 뭐 차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필품 및 사치품 그리고 돈 이런 것들 화폐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게 참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한 나라한테만 이랬을 땐 괜찮은데 이 정책을 두 나라, 세 나라한테 계속 쓰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네, 부담. 그리고 또 항상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을 주는 대상은 어디예요? 예를 들어 요 나라한테 줬다라고 하면 요 나라 어떻게 보면 왕이나 아니면 이 중앙 정부 쪽에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소규모 이런 또 그 내부의 부족이나 이런 그 변경, 그 송나라와 이게 변경을 맞대고 있는 데에서 이건 중앙 걔네들이 받은 거고 나는 생필품이 지금 필요하니까 가서 뺏어올 거야라고 하면서 또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이게 이중고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다음 내용으로 나오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송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또 개혁을 합니까? 송나라가 그렇게 그 두서없이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절도사 출신인 그 태조가 만들다 보니까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며 문치주의를 했고요. 그 문치주의와 이런 그 군사력을 좀 약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소위 말해서 얕잡아보고 계속 변경을 침략하게 되고 그거를 돈을 주면서 평화를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신종 황제라고 하는 분이 이 왕안석 아저씨를 등용해서 재정 수입의 확대와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개혁 정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런 자, 최소한 네.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이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거랑 요거, 예. 두 가지 정도는 예, 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왕한성의 신법이다 정도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그렇지만 요 두 가지를 제가 밑줄친 이유는 뭐예요? 왕한성의 신법의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 재정 적자의 해결, 그리고 그 재정 적자 해결의 원인,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야기시킨 그 군대의 강화. 약한 군대니까 군대를 강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핵심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이런 힘듦을 그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함께 추진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군대에 대한 거고요. 이 두 가지는 군대에 대한 거고 이거 네, 그래서 요거는 쭉 나눠서 이건 경제 정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 군대 강화고, 그래서 이건 재정에 대한 거고, 이렇게 재정과 군대의 강화,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뭐 분들 내지는 그 개혁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보수파 관료 구법당이라고 하는데 대지주, 대상인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수했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의 당쟁이 예,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그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었다라면 또
더 금방 망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나름의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더 유지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 정치 부분에서의 갈등도 더 극심해졌다. 뭐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죠? 이 첫 단추를 적당한 이런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그 군사력도 적당한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렇지만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황제권을 강화하고 그 황제권을 보조할 수 있는 이 문신들의 역할로만 이 국가가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2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금이 요를 무너뜨리고 송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송은 금의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수도를 이만으로 옮겨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남송은 강남 경제에 힘써서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즉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이 밑에 지도 나올 텐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잠깐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자, 이 연운 16주 지역 나오죠? 자, 이 연운 16주를 송나라가 원래는 요 나라가 원래 이걸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 분열 시기에 후진이라고 하는 이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분열된 국가 중에 하나를 도와주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송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땅을 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무력으로 점령을 시도하는데 요 나라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를 하게 되니까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전연의 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맺으면서 송나라가 형이 되고 요 나라가 동생이 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형이 동생한테 1년에 얼마씩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계속 주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 서하 역시도 계속 변경을 침략하니까 이런 관계를 맺게 되고요.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이전 수도였던 이 카이펑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황제와 황제 아들을 골모로 데리고 이 금나라 이 수도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황제와 황제 아들 또 다른 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든 게 남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게 금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구국의 영웅이었던 악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음악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하지 않냐? 서창엽 학생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 악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금나라를 막아내면서 이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로 생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정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이민족의 침략으로 남송으로 밀려나게 됐다. 그리고 그 이민족은 금나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 예, 이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